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 사연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울고 웃으면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라디오 듣듯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낄낄거렸고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욕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심심풀이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딨어. 말도 안 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법적으로 모든 게 깔끔하게 처리됐지만 그래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친구들을 붙잡고 술도 마셔보고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어도 보고 그래도 풀리지 않아서 회사를 관두고 거의 2달 정도를 제주도에서 살다 오기도 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진짜 그냥 확 뛰어들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막상 그런 생각을 하니 왜 내가 그래야 하지? 싶은 생각도 들고 뭔가 억울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서울로 돌아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대충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저 이혼해서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솔직히 요즘 이혼이라는 거 흠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애 없이 이혼하게 된 걸 천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쩌면 저한테도 다시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제게 또 한 번의 사랑이 찾아오고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 한번 해봤으면 됐지 뭘 또 하나 싶은 마음도 들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결혼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사는데 큰 지장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 부모님께서 제 결혼을 재촉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엄마랑 밥을 먹는데 미소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재혼해야지. 남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도 잘 가던데 그까짓 이혼이 뭐라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너도 이제 떨쳐버릴 때 됐잖아?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김서방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휴, 내 속이 진짜 말이 아니다. 김서방 그놈은 정말 어쩜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다니? 난 아직도 김서방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걔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어. 안 그래? 너도 솔직히 인정하잖아. 김서방 진짜 내 아들이나 다름없었어. 배만 안 아팠지 내가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데 아휴 김서방 진짜 그놈을 어쩜 좋아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 사람이 결정한 거잖아. 우리가 아쉬워할 거 없잖아. 엄마는 왜 그래 진짜 하면서 화를 내봐도 엄마는 제 곁에 누군가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지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저는 잊고 싶은 기억인데 자꾸 엄마가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꺼내니 오히려 엄마랑 살면서 그날이 끔찍했던 기억과 고통들이 제 머릿속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캥거루족이라 엄마 집에서 살던 제가 결혼 후 처음 독립을 했었고 신혼집이 남편 명의라 그 집에서 나오게 되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거실에 가득 채워져 있던 가전제품들과 가구들을 보니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때 더 이상 엄마 집에서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이 40이 가까워져서 첫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야, 이혼이 별거야? 그냥 해버려. 그게 뭐라고 그래? 솔직히 그 새끼 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좋다고 몇십 년을 따라다녔잖아.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스토커 아니야?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 걸로 신고도 할 수 있대. 그땐 왜 몰랐을까? 그냥 마냥 네가 좋아서 그런 건 줄 알았지. 그런 게 스토킹이 아니면 뭐야? 하고 제 편이 돼주곤 했죠.
하지만 어른들은 달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엄마만 해도 그 남자와 왜 이혼을 선택했는지 제 탓을 했고, 주변 친척 어른들도 여자가 남자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저는 저대로 일하고 남자는 또 남자대로 사회생활을 하니 결국 이혼을 했고, 이혼을 안 하려면 결혼하자마자 아기부터 가졌어야 됐는데 그놈의 일욕심 때문에 임신을 미루고 미루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아까운 남자를 놓쳤다고 제게 손가락질을 하곤 했죠. 뭐 어느 얘기를 들어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각자마다 생각이라는 게 다르고 제 상황을 100% 아는 사람은 결국 저와 그 남자뿐이니까요.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제 전남편을 스토커라고 칭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전남편이 저를 꽤 오랜 시간 좋아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알게 된 건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였죠. 그 사람도 신입생, 저도 신입생이었고 우리들은 같은 학과의 동기였습니다. 저도 낯을 많이 가르는 편이라 친구들 사이에서 뻘쭘하게 서 있는데 누군가 계속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다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준영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선배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남자가 제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너 나 모르지? 나는 너 아는데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 겁니다. 아, 미안. 모르는데 너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너 저기 면목동에 있는 여고 나오지 않았어? 나 그 앞에 있는 난고 다녔거든. 버스에서 너 가끔 봤었어. 245번 버스 타고 다녔지?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는데? 너 우리 동네 살았구나. 반갑다. 나 안 그래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근데 네가 말 걸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입학 첫날이었지만 저희 둘은 친구가 돼서 연락처를 교환했고 집 가는 방향도 같아서 집에 같이 갔습니다. 집에 같이 가면서 어떻게 수능을 준비했는지, 이 학과에 어떻게 입학하게 됐는지 등등 많은 얘기들을 했고 집에 가는 길에 목이 말라 호프집에 가서 같이 맥주 한 잔까지 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였고 어쩌면 저를 버스에서 본 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 뒤로 시간표가 맞으면 같이 학교도 다니고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준영이라는 그 친구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당연히 그저 친구라고만 생각했죠. 오히려 저는 저희 학교 동아리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고 준영이에게 고민 상담까지 하게 됐습니다. 준영아, 내가 그 혁준 선배 알지? 그 선배가 너무 좋은데 고백할까 말까? 하고 물었더니 준영의 표정이 굳으면서 고백을 한다고? 하지마. 그 선배 완전 쓰레기야. 너한테는 안 어울려. 하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준영이 조언을 들었지만 전 혁준 선배에게 고백을 했고 우리 두 사람은 사귀게 됐습니다. 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준영이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준영이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 뒤로 우리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성 친구가 생기면서 자연스레 남사친과는 멀어지게 되고 제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저는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고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와서 위로를 해준 건 다름 아닌 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제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10년을 지냈습니다. 주변에서 저와 준영의 사이를 아는 친구들은 야, 내가 장담하는데 남녀 사이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니까? 내가 마음이 없어도 준영이가 무조건 널 좋아한다고. 안 좋아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너 술 먹고 집에 갈 때마다 맨날 준영이가 데리러 왔지? 네가 학교 다닐 때 과제 못하면 준영이가 대신해줬지?
심지어 졸업하고 나서 취직할 때 준영이가 입사 지원서도 써주고 자기소개서도 써줬잖아. 그거 전문가가 하면 몇백만 원은 든다는데 그거 준영이가 전문가인데도 그냥 해준 거지? 이런 걸 감정 없는 여자한테 해준다고? 말도 안 되잖아. 너도 모르는 척 하지 마. 준영이 분명 너 좋아해. 아마 지금 네가 사귀자고 하면 바로 사귈걸? 야, 그런 거 아니야. 준영이도 여자친구 있었고 내가 몇 번 데이트하는 것도 봤었어. 걔랑 나는 진짜 친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고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만 몰랐던 건지 준영이가 진짜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진 날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걸어가면서 편의점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술에 취해서 잠깐 휘청했더니 누군가 저를 잡아주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준영이었습니다. 야, 김준영, 너 웬일이야? 집에 가는 거야? 준영이, 내 친구 준영이 하면서 비틀거렸는데 준영이가 저를 잡으면서 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 진짜 작작 좀 해라, 어? 또 남자친구랑 헤어졌냐? 하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역시 넌 내 친구다. 내 얼굴만 봐도 딱 아는 거지? 맞아,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진짜 나 왜 이러냐? 뭐 사는 게 이래?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준영아, 내가 그렇게 별로야? 진짜 여자로서 너무너무 별로야? 무슨 소리야. 너 정도면 괜찮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나 가.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저를 부축해 주더라고요. 저는 준영이를 끌고 술을 마시러 갔고 우리는 그날 정말 코가 삐뚤어지게 새벽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잠깐 잃었는데 제가 눈을 뜬 곳은 다름 아닌 모텔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순간순간 준영이와 즐거웠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제가 준영이를 모텔로 끌고 온 것도 생각났습니다. 저는 자다 깨서는 준영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실수를 해버렸네. 하고 쭈뼛거리며 말했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면서 나 사실 너 오랫동안 좋아했어. 너만 괜찮으면 너랑 사귀고 싶은데 용기가 없었어. 네가 날 거절할 것 같아서. 그럼 친구로도 네 옆에 남을 수 없는 거잖아. 그게 무서웠어. 근데 나 더 이상 너 다른 남자한테 보내고 싶지 않아. 어차피 우리 하늘의 별도 다 땄는데 그냥 사귀면 안 될까? 너도 내가 싫진 않잖아.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촌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실감이 안 나기도 했지만 저도 준영이가 싫은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친구 사이로 지냈는데 연인인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남자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이미 볼장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친구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웃기고 사귀지 않는 거면 연을 끊는 게 맞는 건데 준영이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좋은 친구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연애하는 동안도 정말 제게 잘해줬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짝사랑했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여자들을 사귀면서 저를 잊어보려고 했으나 자꾸 제가 생각이 났고 저한테 처음 반한 것도 고등학생 때 버스 안에서 절 처음 보고 제가 눈에 띄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대학 신입생 때 저를 보고는 우리가 마치 운명이라 생각해서 그 이후로 제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우리가 운명인가 싶었고 준영이가 점점 더 좋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의 문턱에 서서 처음으로 갈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에 대한 문제였죠. 난 바로 아이 갖기 싫어.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좋고
나중에, 좀 더 나중에 가져도 되잖아. 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이 없이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이를 재촉하는 거야? 아이를 내가 낳지, 네가 낳아? 낳는 사람 의견을 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신혼생활 조금만 하자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난 네가 이해가 안 간다. 부부라면 바로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결혼을 하면 빨리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널 닮은 예쁜 아이도 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겨야 진짜 부부가 되는 느낌 아니야? 왜 바로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건데? 난 지금이라도 네가 허락하면 바로 임신부터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1분 1초가 급하다고. 빨리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하고 아이를 엄청 재촉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준영이는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저는 철저하게 피임을 하며 아이 갖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남편과도 합의된 것이었고 남편과 신혼생활을 1년 하고 아이를 갖기로 했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집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을 함과 동시에 남편은 일이 엄청 바빠졌습니다. 매일 집에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 얼굴을 볼 새가 없었죠. 심지어 철야까지 하게 될 때도 있어서 저 혼자 잠을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바쁘게 살고 나니 그나마 좀 여유가 생겼고 일을 하는 만큼 보너스도 많이 들어와서 남편이 제게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해줬던 기억도 납니다. 여보 미안해. 신혼 초부터 너무 바빴지. 그래도 이거 받고 마음 풀어.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할게. 이제 좀 숨 돌릴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람도 쐬고 여행도 다니자. 그래, 당신 바빠도 진짜 너무 바빴어. 우리 주말에 그럼 레스토랑 갈까? 빨리 가방 들고 분위기 근사한 데 가서 자랑하고 싶어. 하고 저도 쫄라댔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주말엔 나 동창회 있는데? 당신한테 내가 미리 말했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라 꼭 그때 만나야 된다고. 미안해 여보. 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면 그 여자 한 명에 남자 여러 명이 섞여서 노는 모임이었는데 솔직히 결혼식 당일 그 친구들이 와서 거의 제 결혼식을 망칠 뻔해서 정말 싫은 친구들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그 무리 중에 있던 여자 한 명은 제 결혼식에 와서는 준영이가 결혼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는데 그쪽이었구나. 근데 준영이가 외모를 엄청 보는 줄 알았더니 마음씨 예쁜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 아니면 집에 돈이 엄청 많나?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욕을 했었는데 또 그 여자가 있는 무리 사람들이랑 만남을 갖는다고 하니 솔직히 화도 났습니다. 여보, 그 모임 안 가면 안 돼? 나 그 여자 진짜 싫어. 솔직히 딱 봐도 여보 아니야? 시커먼 남자들이 7명이나 있는 무리 속에 혼자 공주 대접 받으려고 그 무리에 남아있는 거잖아. 당신들이 남자라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딱 보면 보여. 그런 무리 어떤 애들인지. 하고 말렸더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다 친구들인데. 그리고 괜히 엄한 걱정은 안 해도 돼. 걔 남자친구도 있고 곧 결혼도 할 거야. 어차피 결혼하면 이성 친구들이랑은 어쩔 수 없이 멀어지잖아. 당신도 조금만 참아줘. 어차피 금방 정리될 인연이야. 하고 그 친구를 두둔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럼 나도 동창회 따라갈래. 어차피 레스토랑도 못 가면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 나도 그냥 당신 따라가게 해줘. 하고 말했더니 별 고민 없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의 동창회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모임 장소는 꽤 괜찮은 식당이었습니다. 8명의 인원이 모였고 사람이 많다 보니
방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 8명의 모임에는 역시나 예상대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1년 만에 만난 그 여자의 모습이 약간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른 친구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서오세요. 준영이 이 새끼가 어찌나 와이프를 안 데리고 오는지 저희가 미소씨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일이 바쁘다면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바쁜 거 맞아요? 빼는 거 아니죠?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웃으며 친구들과 인사했지만 제 신경은 온통 그 여자에게로 향해 있었죠. 사람이 왔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젓가락질을 깨작거리며 음식을 먹던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미안해요 미소씨. 보다시피 제가 지금 배가 이래서 일어나지 못해요. 미소씨가 이해 좀 해줘요. 하고 말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만삭 임산부가 돼 있더라고요. 어머, 아이 생기셨나봐요. 저희 결혼식 때만 해도 임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저도 그땐 임신인지 몰랐어요. 근데 결혼식 다녀오고 나서부터 바로 입덧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6주쯤이었는데 전 그냥 단순히 생리를 안 하는 건 줄 알았죠. 제가 원래 좀 불규칙하거든요. 근데 웬걸 임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알렸죠. 하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한 남자가 아 그래 잘됐네 잘됐어. 이제 준영이네 부부도 곧 좋은 소식 들려오겠지. 우리 술이나 마시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다들 마셔. 하면서 건배사를 외쳤고 그렇게 술자리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지 좀 과하게 술을 마셨고 저는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안 마시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비틀비틀대면서 제 귓속에 대고 여보 나 화장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가더라고요. 저는 눈앞에 있는 고기 몇 점을 집어먹고 있는데 누군가 발밑으로 제 발을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전 처음엔 실수겠거니 하고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또 툭툭 건드리길래 맞은편을 쳐다봤는데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빤히 쳐다봤더니 아니에요. 식사하세요. 이러면서 키득키득 혼자 웃는 겁니다. 묘하게 기분이 나빴고 남편이 오면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여보, 술 너무 많이 마셨다. 이제 집에 가자. 저 죄송한데 먼저 집에 가볼게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을 데리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남편은 큰 소리를 내면서 아, 야, 오늘은 내가 다 쏜다. 너네 실컷 먹어. 알겠지?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이모님, 여기 얼마예요? 제가 다 내겠습니다. 하면서 카드를 긁었고 거진 술값만 6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차에 태우러 나간 사이 친구들이 전부 마중을 나왔고 만삭의 그 여자도 밖으로 따라 나왔더라고요. 남편 친구들이 남편을 차에 밀어넣고 있던 그때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서는 제 손을 잡더니 쪽지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보면 알아요. 하고는 자기 배를 쓰담쓰담 만지작거리면서 웃으며 걸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조차 기분이 나빴고 솔직히 그 자리에서 바로 쪽지를 버리고 싶었지만 그 쪽지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우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구겨 넣어뒀던 그 쪽지를 펼쳐봤는데 그 쪽지 안에는 주소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뭐 어쩌라는 거야?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으로 하나 찍어두고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전날 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칭얼거렸고, 저도 남편에게 그 여자가 제게 쪽지를 건넸다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고 남편은 다시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라고? 뭐야 진짜. 이제 좀 나아졌다며. 미안해 여보. 근데 이 와중에 더 미안한 게 나 다음 달엔 출장도 가야 될 것 같아. 한 3박 정도? 갔다가 상황 봐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라는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바쁜 남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일이 많을 줄 알았으면 아기는 왜 그렇게 원한 건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일이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예정대로 출장을 떠났고, 처음엔 3박이라고 했는데 일이 길어졌다며 일주일 동안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틀 정도 휴가를 받았는데, 그때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서는 명품샵에서 예쁜 가방을 선물해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고 하니 저도 뭐 더 할 말이 없었고,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저만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건네주며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진짜 미안한데 나 아무래도 좀 출장이 더 길어질 것 같아. 그 강원도 태백 쪽에 우리 공장 들어서는 거 알지? 거기서 내가 총괄을 맡았어. 그래서 거기 오고 가야 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당신만 괜찮으면 한 달 정도 장모님 댁에 가 있을래? 회사도 출퇴근하기가 거기가 좋잖아. 한 달만 지나면 그때 웬만큼 정리돼서 바쁠 일도 없을 거야. 한 달? 그래서 지금 이 가방 사준 거야? 한 달 동안 그냥 입 닫고 있으라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이제 결혼한 지 1년이야. 아 근데 한 달... 모르겠다. 진짜 일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전화는 좀 자주 해줘. 당신 출장 가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잖아. 바쁜 거 아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 좀 해줘야지. 하고 말을 했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와 시간을 보내고 이틀 뒤 바로 강원도 태백으로 떠났습니다. 태백에 도착해서 도착했다는 연락을 제게 해줬고, 그 뒤로 하루에 2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 너무 허전해서 결국 전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친정에서 출퇴근을 했죠. 그렇게 하루는 주말에 너무 심심해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휴대폰을 보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는데 2달 전쯤 남편의 동창회에서 밉상 여시가 제게 줬던 그 쪽지 한 장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할 것도 없고 주말이니까 이 쪽지에 적힌 주소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 집으로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서울 구석에 있는 작은 저층짜리 아파트였고 동네는 꽤 한산했죠. 사람도 없었고 경비실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30년은 돼 보이는 아파트였고 복도식이라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1층에서도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그 여자가 적어준 주소는 302호. 무슨 일이 있겠나 싶은 마음으로 배를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 목소리를 듣고 그냥 갈까 하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왔어요? 하고 저를 반긴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그 여자였습니다. 그게 저번에 쪽지에 주소를 적어주셔서 뭔가 해가지고 그냥
그냥 와봤어요. 궁금해서요. 하고 말했더니 잘 왔어요. 아, 혹시 얘기 들었어요? 저 얼마 전에 출산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좀 정신없는데 우선 들어오세요. 하고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끌려가자마자 눈이 마주친 사람, 다름 아닌 아이를 안고 있던 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막을 깬 사람,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여보, 하고 저를 부르더군요. 남편이 저를 부르자 그 남자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고 아파트 전체에 아이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여길 왔어? 당신이...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진짜 할 말이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신 지금 여기가 태백이야? 강원도에 간다며? 공장에 일이 있다며? 당신이 책임자라며? 한 달 동안 못 온다는 게 여기서 지내려고, 여기서 애 보려고 못 온다고 했던 거야? 야, 이 미친 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럼 대체 왜 나랑 결혼했어?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냐고. 전현이랑 그냥 살지. 왜 애는 낳자고 하고 왜 결혼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우는 아기를 그 여자에게 건네고는 제게 달려와서 여보, 그런 게 아니야. 나 진짜 할 말 많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 나도 몰랐어, 여보. 진짜야.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진짜야. 나 좀 믿어줘. 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제 뒤를 바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해서 계속 울고불고 하며 자기를 믿어달라고, 정말 자긴 몰랐다면서 그 여자 집에 오지 않으면 그 여자가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린다길래 일이 해결될 동안만 그 여자 입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여자와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만 되면 모든 게 깔끔히 정리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10년간 저를 사랑했다던 그 사람이 갑자기 악마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고 딱이라도 한 대 때리면 속이라도 시원할까 싶었는데 그 딱이조차 아까워서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여보, 진짜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나 당신이랑 진짜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정말 진짜 한순간의 실수였어. 진짜 정말이야. 결혼하면 다른 여자랑 재미 못 본다는 친구들 말에 그냥 술 많이 마시고 한 번 실수한 것뿐이야. 지금 그 아이 친자검사도 신청해뒀고 이틀 뒤면 결과 나올 거야. 그것만 나오면 나 그 여자 깔끔하게 떠날 수 있어. 여보 제발. 하면서 저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중요해? 그 애가 당신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난 이미 너무 많은 사실들을 당신 입을 통해 들었잖아. 내가 그 여자 집에서 당신이 그 애를 안고 있는 모습을 이미 다 봐버렸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애가 누구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나. 하고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선 부모님께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전부 얘기하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도 전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틀 뒤 친자 확인서가 나온다는 그날 남편은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본인의 아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고 연락했을 텐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건 친자 검사서에서 그 애가 남편의 아이로 판명이 났다는 거겠죠. 어차피 그 애가 남편의 애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도 전 이미 그 모습을 본 이상 이혼을 마음속으로 결정했었고 남편과는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진행을 하면서 저를 만나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 여자와는 정말 실수였다고 진심으로 사랑한 건 저였다는 말을 반복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전부 지난 일이고 오히려 억울한 건 제 쪽이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저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상간녀 소송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결혼식 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 어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만난 변호사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싶지만 잠깐 못 본 사이에 살이 확 빠져버린 전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깟 위자료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받겠다고 재판을 질질 끄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합의이혼을 했고 결혼 1년 만에 이혼녀가 됐네요. 지금은 혼자 지내면서 마음도 많이 좋아지고 남편의 연락도 소식도 듣고 있지 않지만 가끔은 좋았던 시절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만약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다면 남들처럼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모든 게 다 부질없는 짓이겠죠. 그냥 앞으로 남자라는 족속들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맘 편히 혼자 살렵니다. 대한민국의 싱글 여성들 모두 힘내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